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때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좀 심심할 때 과학하면서 저의 정말 옛날 사랑, 망가진 사랑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저희 가족들한테는 절대 보지 말라고 지금 금지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저의 예전 사랑의 기억을 모아서 심리학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책으로. 정말 사랑 이렇게까지 해봤다. 좀 약간 무모한 사랑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바이킹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일째 되는 날 서울랜드에 가면은 스카이엑스라고 해서 떨어지는? 55m 위에서 자기가 이제 레버를 당겨서 뚝 떨어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가서 기억을 잠시 잃었던. 제가 진짜 기절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본. 사랑에 빠지면 확실히 이성적인 판단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해지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사랑하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건지 어디서도 보기 힘든 사랑으로 과학하고 실험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 건지 사랑을 하게 되면 되게 달달한 사랑을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윗하다. 스윗 그러니까, 러브. 네. 실제 사랑은 달콤하게 느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네덜란드 라드바우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감정에 대한 글을 써봐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특수 제작된 물을 주면서 여기에 단맛과 짠맛과 신맛이 있는데 마셔보고 각각의 맛이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 특수 제작된 물은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었어요. 그래서 맹물을 다 똑같이 먹었을 때 단맛과 짠맛과 신맛이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사랑에 대해서 글을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 훨씬 더 단맛의 수치를 높게 체크했다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네네, 놀랍죠? 그럼 혹시 그게 반대도 가능할까요? 달콤한 걸 먹으면 막 사랑이 뿜뿜한다든지 이런 거. 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레오 쿠키 아시죠? 그거 한 4개를 이제 실험자들한테 먹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다양한 연애 형태에 대해서 뭐 호감도를 체크를 했었을 때 쿠키를 먹었던 사람이 훨씬 더 연애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감정을 높게 체크했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오레오 쿠키 4개로 사랑의 감정을 더 싹 틀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는 그게 효과가 통하는데 이미 연애를 한 2, 3년 했다. 그때 줘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다. 돈 아까운 나까지도 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날 보통 주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아도 된다. 잡은 물고기라서 좋아하는 걸 주면 되죠. 그렇죠. 네. 뭘 갖고 싶냐? 핸드백? 뭐 이러면 그냥 초콜릿을 주는 걸로 하는 거 어떻게 찾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초콜릿에 그런 성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초콜릿이 화학물질 덩어리죠. 초콜릿 안에 페네티라민, 뭐 페닐에틸아민이 공식 명칭이고 페네티라민이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있습니다. 뇌가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물질하고 동일한 물질이에요. 비록 엄청 미량이지만 초콜릿을 먹으면 그 페네티라민도 섭취해서 결국은 그렇게 관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페네티라민 말고도 초콜릿 안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게 이쁘죠.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산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OH가 붙는데 이게 세로토닌이에요. 오. 재밌죠? 이런 게 또 있어요. 되게 신나셨어요. 초콜릿이 갖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습니다. 티로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날아가고 여기 있는 부분이 산화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뭘까요? 도파민인가요? 도파민이에요. 아 진짜? 와. 도파민. 같은 작용인데 완전 다른 물질이 되죠. 도파민은 이제 보상감, 성취감을 주는 거고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니까 초콜릿을 유기화학자가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초콜릿 말고 그런 음식들이 또 있나요? 네, 뭐 육류에도 들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아미노산이고 초콜릿 다음으로 그럼 줄 수 있는 게 뭐 고기를 선물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요? 고기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흔히 첫눈에 빠졌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첫눈에 봤을 때 호감도가 증가하게 되면 동공이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뇌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공을 확 확장시키는 거죠. 동공이 만약에 부르르르 떨리면 안 맞는 건가요? 이 사람 지금 심란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내가 예쁘거나 아. 혹은 너무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작년에 그래서 동공이 커졌었구나. 그게 느껴지셨어요? 네, 동공이 확 커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눈이 커지는 건 눈이 커지는데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건 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국지적인 걸 봐요.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 뇌가 다 입력을 해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설명하기 그대로인데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딱 그 맞아요. 사람만 딱 보이잖아요. 후광이 비치면서 옆에서 포커스이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였구나. 그만하세요 진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3개월, 3년, 뭐 10년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좀 벗겨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18개월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기간까지는 도파민, 세로토닌이 우세하게 막 분비를 하다가 18개월, 30개월을 넘어간 그 이상의 기간이 가게 되면은 옥시토신이 주로 메인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콩깍지가 벗어나는 그 기간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 우리 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뇌 정기적 신호를 확인하는 뇌파로 그 뇌의 활성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게 뇌파라는 게 뭐예요? 뇌의 정기적 신호를 찾는 건데요. 전기적 신호는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온들이 그 세포 내 외부로 움직이면서 그 전이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요. 이거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이 머리에 붙이는 것들로 이제 그 신호를 읽어내는 거죠. 사랑에 빠진 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뇌파의 종류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알파파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왜 그런 것들이에요.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그리고 세타파, 그다음에 델타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스레인지 딱 키면 소, 중, 대 이렇게 있잖아요. 소가 알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이 베타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가 감마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상파라고 해서 우리가 휴식을 하고 있거나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그 알파파가 증가하게 되고요.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학습을 한다던가 뭔가 몰입할 때 그때 베타파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베타파의 활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마파는요. 완전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때 내가 몸의 극단으로 활성에 자극이 왔을 때는 감마파가 활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격정적인 사랑 뭐 이런 걸 나눌 때 감마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뒤에 말씀드렸던 세타파나 그리고 델타파 같은 경우에는요. 세타파는 잠잘 때 얕은 잠 잘 때 그때 보여지는 뇌파고요. 델타파는 깊은 잠을 잘 때 보여지는 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와서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할 때 나오는 건 감마파. 감마파로 느끼셨나요? 아, 잘 걸렸다.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이면 감마파일 것 같습니다. 네. 뇌파를 읽는 사랑에 대해서 점점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뇌파 반응이 어떻게 보일까? 이게 좀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 그래요. 진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커플을 좀 직접 모셔가지고 직접 뇌파를 촬영해봤는데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게 되면 연애 1년 차인 1년 차네요. 분이 13년 차인 분이 보고 계시고요. 차인 분이 아 보고 표정부터 별로 안 좋아. 아예 이제 검은 화면을 보여주거나 또는 자연의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기 이성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커플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그녀들의 뇌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파부터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그 연애 1년 차 분의 1년 차입니다. 거죠? 네, 영 커플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란색일수록 활성이 적은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활성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일단 보게 되면요, 검은 화면을 보는 동안 뒤통수 쪽에 이제 뇌파 활성이 좀 증가, 알파파 활성이 증가한 거 볼 수 있고요. 자연 사진이나 애인 사진은 상대적으로 그 활성이 거의 안 보이는 걸 볼 별 수 차이가 있어요. 없네요. 애인을 보나 자연을 보나 알파파는 큰 차이가 네, 없다. 알파파에서는 23년 차 커플의 알파파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연 사진과 특히 애인 사진을 봤을 때 거의 뭐 뇌 전반을 활성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짜게 식은 거죠. 화가 났나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확인할 아, 수 있어요. 네. 알파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안한 상태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주로 나오는 뇌파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활성이 증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편안하지 않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앞쪽, 머리 앞쪽에 전두엽 쪽의 베타파는 자연 사진을 볼 때는 약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애인 사진을 볼 때 더 크게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합니다. 많아지는 알파를 그렇죠. 줄이고 베타를 늘린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네. 베타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거나 그때 뇌 활성이 증가하는 상태니까요. 베타파 활성을 한다면 우리가 약간 사랑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이나 기억할 때도 이 베타파 활성이 증가를 하는 마음이 이제 막 설렌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저 실험할 때 이거 막 쓰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궁금해가지고 직접 좀 실험해 보려고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좀 실험맨이 아니라 피실험맨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뇌파의 좀 변동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수학 문제를 3분 동안 푸시게 될 때 우리는 저 앞에 모니터에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선들이 다 이제 뇌파고요. 뇌 영역, 위치에 따라서 다 각각이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디 쪽에 뇌파가 변화가 있는지 벌써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 문제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데 풀 때 어디 쪽에 뇌파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기 지금 보시면 위쪽만 파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뭐 난리 났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뭔가 전체적으로. 같은 파형으로 만약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파형 자체가 서로가 달라지게 되면 그 차이를 통해서 뇌파의 활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3, 2, 1, 그만! 그만하니까 갑자기 왜?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났던 그 파형이 F3, F4, FZ 요 세 가지 라인이 주로 지금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게 다 전두엽 왼쪽, 전두엽 오른쪽, 그다음에 전두엽 중앙. 왜냐하면 지금 학습하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두엽 쪽의 활성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파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가 그 부분의 라인의 파장이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진짜 우리 뇌가 얼마나 좀 빠르고 복잡하게 이제 움직이는지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뇌파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뇌에 작용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또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기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약간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보통 여사친, 남사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뇌나 이런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사친, 남사친 하는 거는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뉘앙스가 연인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전 단계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친구는 있을 수 있다. 생물학 정성이 다른, 그러나 남사친, 여사친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째 따님의 남사친은 허락할 수 없어요. 저는 있다. 다만 둘 중 하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네, 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사랑하고 그 우정이라고 말하는 거하고의 그 경계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짝짓기부터 사랑이 시작되죠. 터치의 시작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이라도 맞닿는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존과 달라졌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남사친, 여사친 다 빼야죠. 이성과의 스킨십 아니면 동성과의 스킨십이라고 해서 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호르몬의 수준 차이는 있겠죠. 뇌파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함과 뭐 심란함과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는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더 반대의 개념으로 터치하고 싶지 않은데 잡았을 때 오히려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그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잽삼 손님의 악수를 잡게 되면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제 의사는 왜 안 물어보시고? 사랑 또는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이 좀 나온다고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면역력도 증가하고 뭐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아까 과질러님이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타 엔돌핀이라는 면역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갓 연애를 하거나 연애하고 있거나 결혼을 앞둔 사람 얼굴 보면 너 얼굴이 확 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일 거예요. 밤새도록 통화해도 그 다음날에 피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다 이런 화학작용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 딱 하면 옥시토신이 제일 떠오르거든요. 옥시토신이 오늘은 사랑 주제니까 이렇게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나왔지만 여성이 출산할 때 맞아요. 자궁 수축과 관련된 맞아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옥시토신이 단순히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실은 옥시토신 이제 실험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거는 옥시토신을 뿌렸고 어떤 분은 그냥 식염수를 뿌렸어요. 이제 각각 다 지금 심박수 한번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마음 천재님은 옥시토신 스프레이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때 심박수가 119, 네, 지금은 115. 떨어졌네요. 과질러님은 옥시토신이셨어요. 어. 네, 네 105였는데 96. 고삼님 식염수였습니다. 84였는데 75. 식염수 70이었는데 77이에요. 이미 이제 뿌리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은 되게 높으셨어요 심박수가. 우리가 실험맨을 보고 심장 뛴 거 아니에요? 나도 떨렸나? 네. 옥시토신의 영향으로. 사실 저는 그 옥시토신 스프레이로 실험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옥시토신 분자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복잡해서 그릴 수는 없고 아미노산 9개가 이어져 있는 구조예요. 아미노산은 되게 극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존재하는 분자인 거예요. 여기 목 뒤에 뿌렸다고 해서 여기까지 확산되기도 쉽지 않아, 무거워서. 두 번째, 극성이 커서 그 극성이 낮은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 그나마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코에다가 스프레이 이렇게 뿌렸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래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지나서 나서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설레고 뭐 이랬던 감정들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 그 추억, 기억 그 감정 때문에 좋았던 건지. 우리가 그 기억을 하는 뇌 영역이라는 해마와 감정과 관련된 영역이 편도체라는 곳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억과 감정이 같이 혼재되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도체에서 좀 더 활성이 강력해져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뇌를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뇌가 다치면 사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그걸 지속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뇌가 각 영역마다 하는 일이 각각이 다 나눠져 있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상이나 종양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의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다정다감하게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난폭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가 또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 영역을 다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 지속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건 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좀 회복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뭐 행동이든 감정이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했던 사랑과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람은 어쨌든 계속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정의는 확장돼야 되겠네요. 네. 예. 외모도
또 사랑을 많이 하면 이렇게 닮는다고 하잖아요. 뇌파도 좀 닮게 되나요? 그죠. 실제 뇌파가 닮기도 한답니다. 커플들끼리의 어떤 뇌파가 닮은지 실험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초기 커플, 1년차 커플과 그리고 23년차 된 오래된 커플의 베타피크라고 해서 뇌파의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베타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별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위에는 많고 밑에는 적은 게 보여요. 그쵸? 어. 네네네. 여기 보게 되면요, 평균적인 그 베타파의 그 파워가 3배 이상 편차가 보이는데 어느 게 더 많냐면 오래된 커플에서 더 동기화가 많다고 합니다. 1년차 커플에는 저 차이가 난 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별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23년차 커플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같은 영상을 봤을 때 네. 발생되는 뇌파가 비슷하니까 별이 적은 거죠. 그렇죠. 유머 코드가 맞춰져 가는 거네요. 같이 살면서. 네. 맞습니다.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냥 개인차 아닐까요? 물론 뭐 초창기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해피투게더를 1년차 커플이 봤을 때랑 저걸 20년 넘게 계속 봤던 이제 커플이 있다 그러면 재미없는 것도 같이 재미없게 느끼게 되는 거고 재밌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보게 적응이 된다는 거죠. 서로 교집합보다 합집합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코드가 안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냥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죠. 네. 어, 심심할 때 과학 저희 봄맞이 특집으로 사랑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사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제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랑은 뇌가 시킨다.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랑을 이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들으면서 아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거구나 라고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이 배웠던 아주 좋았던 시간이에요. 무엇이든 다 과학이다. 과학이 빠지는 게 없다. 뭐 요리도 과학이고 사랑도 과학이고 과학이 아닌 게 없어요. 사랑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다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할 만한 만큼 사랑이라는 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진짜 과학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오늘 정말 출연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과학이라는 거를 알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과학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쏙쏙 정말 정리도 너무 잘 되었고 아 사랑도 과학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심심할 때 과학 시즌2 사랑 속 과학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시 심심할 때 과학 시즌3 어떤 주제가 될까요? 일단 심심해봐야 알 것 같아요. 심심할 때 과학 시즌3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